네, 오늘 특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보좌,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히 보좌할 그런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 특보단을 꾸리겠다는 건데,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특보는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특보단을 꾸리면 어떤 인물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를지를 조금 논의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보단은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특보단 상황에 특보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보단이 꾸려서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임기 초에는 안 됐죠. 임기 중반을 넘었으면서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특보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때마다 특보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특보단 바로 그것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또는 국민 전환할 수 있는 효용적 수단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특보단의 운영 구성 자체가 아주 뜻은 좋으나 지금 청와대는 특보단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뭐냐면 청와대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행정관과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의 진용 그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흐트러지고 내부에서 진용을 다답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의 조직을 하나 더 가져온다 해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지금 절대 필요한 것은 청와대가 강력한 리더십, 즉 비서실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청와대를 통제하고 그 통제 속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그걸 부처를 통해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특보단을 한두 명 또는 특보단을 만들어서 이 국민을 타개하겠다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조금 이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지율이 하락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원인은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어떤 인적 쇄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또 받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특보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역할을 주냐에 따라서 사실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사실 비서진들의 어떤 지금 제대로 된 역할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한 보충 내지는 국민과의 어떤 이미지 측면에서도 정치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가산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고려되고 있는 특보단은 어떤 역할을 주느냐, 누가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는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해법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보단 구성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특보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보단 구성보다 더 선결 과제, 더 중요한 건 있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그 친박 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서청원 의원 어떻습니까? 가능성?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이제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특보단 같은 경우가 일종의 비선이거든요. 그렇죠. 공식 라인이 아닌데 그것은 이제 공식 라인은 당에서도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당 대표가 특보단장이라든가 특보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위원 지금 김우성 대표도 대표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럼 서청원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당의 공식 라인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비선의 일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 특보의 구성에 원래 기대 가능성, 역할이란 거 맞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것이 친박계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의 특보로 가게 되면 또는 특보단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사에 있어서 인사풀이 어쨌든 측근 챙기기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좋은 수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특보는 대통령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어떤 그러한 무리수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서청원 최고위원을 특보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친박 원로이면서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있지만 과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인 사람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뭐 비판이 있네요. 그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초고도의 정무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인사 메시지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여러여러한 상황이 곤란하고 위기적 상황이니까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특보단을 구성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이 특보단 단장 또는 특보로 거론은 되고 있다. 서청원 의원이 특보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언론의 방향, 여론의 방향까지도 감안해서 생각해내고 추론해내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이 대통령과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원활하게 된다. 이것이 표면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이 특보단 단장 또는 특보가 되는 순간 그 자체가 권력이 돼버립니다. 권력이 돼버리고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마 뒷전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특보도 단장이 되게 되면 친박에 상당한 세력 결집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무성 당대표 체제와는 어쩔 수 없는 견제와 대립 관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다 알아봤을 때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특보 가능성 또는 특보 단장의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정작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서청원 의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벅차고요. 예. 지휘하는 일도 벅차고, 뭐, 그런 걸 제가 제의도 하지 않았고, 예. 또 그냥 언론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부에서 자꾸만, 예.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괴롭네요. 저 말을 보면은 뭐 딱히 반대하거나 좀 극구 사양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아니 본인으로서는 말씀하세요. 본인으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죠.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고 외에는 뭐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서청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 가치가 언론을 회자면 회자될수록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겠다 말겠다 이런 즉각적인 적답적인 그런 대답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특보단의 역할과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정권들에서 특보단을 이제 활용한 방안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직능을 맡김으로써 비서진들의 어떤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맡긴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서청원 의원 같은 어떤 경륜이 있거나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 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때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정무특보라고 해가지고 주로 당청 간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대외적인 역할에 더 중점이 만약에 방점이 찍어진다면은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적하신 사항들 때문에 좀 합당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도 다소 걸끄러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과 또 여당, 야당 다 넘나들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당 대표와도 좀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의 적임자일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은 있는데 이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잘 하고 또 뭐 열심히 당과 또 교감도 하고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을 꼭 성사하는 데 노력하고 그러다만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질문이 안 나와서 좀 질문을 설명드리면 당청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되냐, 어떤 게 필요하냐 했더니 대통령 얘기보다는 바로 김무성 대표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싸움의 기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7선이고 당내에서 최다선 의원이고 또 한 개파의 수장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그만큼 상징적인 모습이 굉장히 크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장을 낳는다고 봐야 되겠죠. 김무성 대표를 견제해야 되는 것은 친박에 대한 실리적 효과, 이걸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서청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걸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했다가는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한마디,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직접적 확보 있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싸움의 고수다라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야 당신네들이 잘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수적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저 김무성 대표도 역시 뭐 상당히 정치 경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 상태에서는 가장 효용적이고 적절한 공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특보 단장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양 계파 간의 갈등 사실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인데, 가령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회를 매번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봤을 때 당 대표가 하는 말과 이제 최고위원 하는 말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특보 단장으로서 최고위원이 뭐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당 대표의 발언 가지고 충돌될 경우에는 이것이 당내에 어쨌든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외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작게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의 의견, 당의 의견들을 특보단이 어쨌든 역할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매트릭스 구조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민들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 충돌은 어떤 신뢰를 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좀 알아볼 텐데, 뭐 잠시 후에 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몇 면을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의 상상력이 부족한지 예측 가능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 이성현 전 의원, 윤상현 현 의원, 3명 다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고요. 이 야권 출신으로는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야권 출신이지만 두 분은 이제 대선 앞두고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으니까 여권 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저 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치인들 출신인데 특보단을 구성한다면 정치인 출신, 노련한 정치인 출신을 중용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치인을 중용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면은 그만큼 건적거리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전달할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뭐 취업시장이 새로 열렸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참 오래간만의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보단이 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인들이 과연 정무특보라든가 특보단에 들어갈까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렇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 현직이 가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이다. 특히 현직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지역구에 날아가서 지역구를 다 잡아야 될 시기도 지금 부족한데 특보를 맡아서 큰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맡아서 할 것이냐? 나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면은 색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전직 의원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직 의원도 첫 번째는 친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친박으로 하면 지금 그런들은 친박 의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만 대통령 특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하죠. 역할보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생각들이 먼저 배제가 돼 있죠.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박을 하게 되면은 특보단의 소통에 대한 원활을 가져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 자체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특보를 기용해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들한테 투영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봅니다. 상징성은 있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그렇죠. 효율성이 없죠. 과연 그 쉽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역시 비박들도 선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도 총선에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진영이 어디냐? 올드보이 진영이 남는다는 거죠. 올드보이 진영이.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올드보이 진영을 해서 과연 임팩트 있게 이 특보단 구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좀 안타깝다는 것은 대통령이 특보단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 아니고 작년 초에 해야 되는 거죠. 작년 초에. 그래서 지금은 총선에 대한 아주 큰 어떤 아젠다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적인 구직이 힘들다는 겁니다. 인력 구하기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는
올드보이, 그러니까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신성이 좀 떨어지네요. 참신성도 없고, 그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잠깐만 지적드리자면 사실 원로를 이제 만약 특보단이나 이런 데 중용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도 특보단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이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청와대 비서진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거물급이나 원로들이 왔을 때 비서진들의 그런 역할이라는 게 너무 축소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하나의 필요 없는 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원로들이 다시 이 특보단의 전면으로 등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그래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시면은 아주 초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가장 적합하냐? 그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해석이 가능하죠. 서울 지역의 지역구를 둔 전직 의원. 왜냐하면 특보의 업무도 수행하면서 지역구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결국에는 어쨌든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계 내에서 그것이 이제 나이가 올드보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거론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 인사에 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특보단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개각이라든가 인적 쇄신을 이제 2월에 하기로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특보단 구성 문제가 먼저 언론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가 되느냐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비판적 상황이 또 많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측근들 많이 챙기고 있고 어쨌든 이 풀들의 의외성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신이 많아지는 상황,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가 거론될 수 있는 소재들이 먼저 거론되는 것 자체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적 쇄신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인적 쇄신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먼저 공식적인 라인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특보단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공식적인 계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라인에 대한 구성 이전에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특보단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5명 중에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는 5분을 저희가 선별했는데 이 5명 중에 과연 특보단원이나 단장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고 된다면 앞서 저희 패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 효율성, 참신성 등을 따졌을 때 저희 패널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나중에 혹시나 이분 중에 임명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야권 두 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갑, 한강욱 저분들에 대해서는 상징성 분명히 있죠. 호남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화합 차원도 있고 부분인데 그 특보단의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아주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2008년도 당시에 촛불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특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동영 전 의원을 임명을 했죠. 사회통합특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촛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갈라진 국론 자체를 하나 통합하겠다. 결론은 실력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촛불 시위를 잠재우고 새롭게 또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동력을 준 것은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탈피한 통화서버프 정책 때문에 상당히 새롭게 국민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일종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한강욱, 하나갑 위원장 같은 분들을 특보를 한다 그러면은 반짝하게 하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으나 효율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교수님의 말씀에 약간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균형이라든지 통합의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대통령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 두 분은 대통령을 옆에서 모신 지도 별로 오래 안 됐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상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MB 정권 때도 촛불 집회를 계기로 특보를 구성했고 역대 정권에서는 위기 상황 때마다 특보를 구성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이었는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보단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에 신설이 됐는데요. 김동영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였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로 가면요. 참여정부 때는 집권 4년차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찬 정무특보, 김병준
정책특보, 문재인 정무특보 이런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뭐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유명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인데 저는 저런 특보분들이 뭐 정치권과의 소통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데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리 자체가 특보가 애매합니다. 예. 실무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대통령의 건집에서 소통만 하기도 그렇고 정무적 조언만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보다는 그냥 자리를 위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옥상옥. 예, 옥상옥이고 자칫하면은 기존의 그 제도와 기존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힘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특보단에 대한 구성은 참 면밀하게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특보단을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 뭐냐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김동영 사회통합특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무 출신들입니다. 박형준, 이동관 실무 출신들이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해찬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실무 출신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보에 대한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수석을 지냈던 사람들이 왜 옷을 벗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수시로 수혜를 받아서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치인들은 그러한 실무적 경험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특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정치권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무수석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보단을 신설하는 이 이유 자체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특보단 신설에 대한 특보단이 필요하다면 뭐 때문에 이걸 신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설이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될 것이고 영향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드는 조직은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이 특보단 자체가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 자체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어쨌든 특보라는 것이 특별히 보좌하는 것인데 좀 비선 역할로서 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이지 직접 국민들 앞에서 어떤 정책을 기획해서 어쨌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중앙 정부 차원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이 특보들이 과잉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식 라인들은 완전히 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어떤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는 역할들 뭐 이런 것이 특보단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모와 홍보 기능의 강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보가 생긴다면은 정무특보, 홍보특보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특보단이 생긴다면 그 두 분야에 대한 어떤 보충이 가장 절실하게 지금 와닿는 시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보단이 몇 명으로 구성될지 뭐 어떤 성격을 갖게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뭐 혼합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라든지 뭐 실무를 잘 알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많이 해봤던 분들이 아마 뭐 과거에 뭐 수석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뭐 기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만 단장이라고 하는 또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어떤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정권 보면 한 두세 자리, 세 자리 정도의 특보를 만들었던 것 같아서는 봐서는 이제 특보를 뭐 많이 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단장 얘기 나오는 것이 사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2명 또는 3명 정도 이제 특보를 보강하는 것인데 여기에 단장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청와대 무슨 실장이라든가 장관 정도 뭐 무슨 굳이 얘기하면 또 총리급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니까 단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인가 특별 보좌관에 그런 면에서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상당히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장 얘기 나온 부분이 그래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누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를? 어디서 단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언론에는 지금 단장에 대한 혐오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특보에 하겠습니다. 대한 어떤 규모를 좀 키우면서 기대감을 좀 고조시키고 관심을 좀 끌려는 그런 의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략적 여론 전술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 특보단의 필요성이 난국을 타개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든 당이든 정부든 간에 한다 그러면은 특보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시중에 회자시켜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뭐 누차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는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네.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그 조직 자체 기능 하나하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지금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특보단을 통해서 네. 조직을 원활하게 다시 추스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한번 야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을 설명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야당 지지율도 살펴보고 좀 나눠보도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지율 여론조사인데요. 한국 갤럽이 한 겁니다. 24%였던 2015년 1월. 근데 2주 차이는 23%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도 떨어졌네요. 네. 다음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봐도 21.2%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권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게 상식적인데, 동반하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이제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뭐 일정 수준의 신뢰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받아들여지거나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 야당의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하락이 뭐 야당이 어쨌든 그러한 비판과 어떤 건전한 대안 제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야당한테 반사 효과, 반사 이익이 전혀 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보면 또 여권 내부에서 당청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다시 뒤집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외부의 적이, 외부의 경쟁자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면 내부에서 사실 그런 분열이라든가 갈등이 상당히 봉합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청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외부의 경쟁 세력인 야당이 사실 별다른 위험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내부에서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야당이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전당대회가 흥행이 있으려면은 불확실성, 결과가 불확실성하고 또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 또는 기득권이라든가 변화 이런 구도들이 세워지면서 좀 약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흐름이 형성되어야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뭐 개파가이라든가 이런 과거 얘기들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당의 지지율을 이제 제고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그 여당이 잘못해서 스스로 깎아먹은 건 있고 야당이 잘해서 올라간 건 없고 반사익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야당의 현주소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